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책 보시면은 노동법의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법이라는 단일 법전 내지 단일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니까 법의 어떤 분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 크게 나눠보면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률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 몇 개죠? 저도 물론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세워보질 않았으니까. 누군가는 알겠지만, 그렇죠? 그 수많은 어떤 그 법령들을 이제 이렇게 체계화 시켜보면은요,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사회법. 그럼 공법은 주로 이제 형법 같은 거 있죠. 헌법이나 형법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게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 국가가 약간 우월한 입장에서 규율이 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규율해요. 사법은 대표적으로 민법 있죠. 민법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개인 간의 어떤 뭐 재산 관계 뭐 이런 거 다루고 있잖아요. 뭐 상속 이런 거.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대등한 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법은 뭐냐면은요. 사회법이 이제 핵심인데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융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법과 사법의 융합 현상이다. 혹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제3의 영역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개입을 하는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 말을 풀어내면은 결국은 뭐와 같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노동법, 우리가 공부하는 노동관계 법규. 그러면은 내 근로자로서, 그쵸?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노동자,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이 노동법은요, 사회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그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타 이런 어떤 그 사회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사회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도 이제 교육 관련된 것도 이제 사회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환경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동법의 의의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종속근로관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잖아요. 종속근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등하지 않은 입장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죠. 강제 근로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종속관계를 규율한다. 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 기억을 체크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존권 보호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생존권 보호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생존권 보호만 나오고 끝났으면 안 되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사회법이라 그러면 사회주의를 생각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법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의 이제 중심되는 사회주의 내지 어떤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는데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법은 말 그대로 생존권 보호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도모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노동법의 특징 체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항상 인간다운 생활보장이 나오면 생존권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존권. 그리고 생존권이 나오면 우선 항상 이 우리 사회법의 체계로 분류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수평선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자, 근대 시민법 원리가 있죠. 근대 시민법 원리 혹은 근대 민법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대 시민법 원리. 자, 근대 시민법 혹은 근대 민법. 자, 근대 사회를 도래하게 만든 사건이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한번 좀 들어봄직한 그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든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인데 국가를 쉽게 말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혹은 이제 절대 왕정 체제를 뒤집어 엎고 시민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쟁취한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쟁취한 권리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모든 게 이제 자유로운 곳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근대 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 절대 원칙. 나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누군가 계약을 맺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든 그런 게 다 자유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과실이 있거나 혹은요 고의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근대 시민법의 어떤 그 배경인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죠. 이게 보호가 안 돼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물려받은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면 자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요 당시에. 그쵸?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한들 뭐합니까? 노숙하게 되는 거죠. 구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이다 이렇게 됐죠. 수정.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나 부인이 아니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아닙니다. 수정이에요. 수정.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좀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데 소유권 상대의 원칙 요렇게도 얘기하고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혹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 그래서 불공정한 계약은 이제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피해라든가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받고도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접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이제 무과실 책임 원칙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노동법이 뭔지 조금씩 그 체계가 잡혀가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많은 그 다양한 다각도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노동법의 체계 볼게요. 개별적 노사관계가 있고요.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이제 헌법상의 근로권에 근거한 것이다. 자, 근로권과 또 근로 3권은 틀려요. 혹은 노동 3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건 개별적인 어떤 근로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집단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 노사관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쪽에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근로권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이 있죠. 법령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하나 체크해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규율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 3권에 헌법상의 근로 3권에 근거한 것이다. 요거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나 개인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체크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가장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약칭 노조법.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갈게요. 협력적 노사관계법. 자, 국가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평화에 이바지한다. 대표적인 법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고용관련법.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의 균형 및 고용 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 자, 지금 인력 수급의 균형인데, 우리가 이제 12개의 그 법령을 다루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다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실업자가 너무 많으면 이 실업자들 구제해서 취업자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에서 어떤 그 근로관계에서 그다음 이제 취업시장에서 배제된 어떤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 또 이제 취업시장에 진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규율하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등 뭐 이런 게 있어요. 노동법에 효력 관계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체크할 게 있어요.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 시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헌법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명령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가 나옵니까? 단체협약이 나오고 있죠. 단체협약. 그렇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법이 들어왔잖아요. 학문적으로 법의 체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노동법이 들어온 건데,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 있고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뭐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은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됩니다. 노동조합. 그래서 근로 3권에서 말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단체교섭을 해야 돼요. 단체교섭. 그래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요걸 문서화하게 됩니다. 요걸 문서화하게 된 게 요게 바로 요게 단체 협약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근로 조건들이 들어가요. 단체 협약이고, 취업 규칙은 이제 실제 실무에 나가시면은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취업 규칙이라고 명시한 것도 있고 취업 규칙이라고 명시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취업 규칙은 뭘 딱 집어갖고 취업 규칙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 이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근태관리, 뭐 노무 이런 거 있잖아요. 노무, 그 다음에 뭐 임금, 뭐 승진, 징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걸 취업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그 통으로 된 규칙이 이제 문서로 존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이거 다 따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어쨌든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다음에 어떤 효력 순위를 갖고, 근로계약 있죠. 내가 맺은 개별적인 근로계약.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일단 내가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보다 항상 이렇게 단체 있죠. 단체. 집단적인 어떤 교섭을 통해서 문서화한 단체협약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법 우선의 원칙. 어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구법과 신법이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뭔가 법이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취업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신법이 이제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얘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안에는요, 이건 꼭 근로기준법만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근로기준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에 막 다양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된 거를 딱 집어갖고 요거만 또 집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얘만 또 집어갖고 얘만 집중적으로 규정한 법률들이 있고, 얘만 집어갖고 규정한 법률들이 있어요. 지금 그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일반법이 되는 거고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안에도 뭔가 고용평등과 관련된 이런 유사한 규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떼내갖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게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보다 얘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죠. 일반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 상위법, 이 지금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죠. 위로 갈수록 하위의 법원이, 하위의 법원, 이게 이제 하나의 다 이제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요, 그 사법부 할 때 법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근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초반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근로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본권 지우고, 자, 근로기본권은 이제 요 내용인데, 일단 기본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헌법상에 규정된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권이란 거는 딱 어디에서만 쓴다? 헌법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헌법.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뭐 의무 이런 얘기는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법률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 사람들과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법률 관계를 맺으면 쓸 수 있는데 기본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헌법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본권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본권. 자, 그럼 근로기본권이란 뭐냐?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뭔가 근로 개별적인 내지 집단적인 근로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 내용이에요.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근로권과 근로 3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노동 3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권은 개별적인 이런 어떤 권리를 주로 규율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집단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근로 3권은 한 번쯤 들어봄직한 단결권, 단체, 무슨 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두 개 좀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규율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로서 취업 기회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받는다든가 뭐 여성이 어떤 특별 보호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주셔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로기본권의 의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 근로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근로 3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뭘 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자, 근로기본권의 속성.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뭐 교육에 대한 권리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32조는 그에 대한 예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일로 잠깐 다시 가볼까요? 제가 아까 사회법 얘기하면서 교육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사회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리만 있고 의무도 있는 경우가 이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제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회법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노동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로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의 속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교육이 왜 튀어나왔냐? 교육도 사회법 체계로 분류되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교육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 거고 학부모라든가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의 권리와 의무. 자, 근로 3권의 법적 성질. 자,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그리고 이것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 자, 자유권보다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국가의 자유권은 뭐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권과 생존권을 사회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해서 수평선상에 놓으라고 했잖아요.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그럴 권리예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거예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거고, 생존권은 오히려 국가의 간섭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합니다.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그랬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이쪽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쪽에 더 가깝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됐죠? 자, 외국인에 대한 판례 입장 이런 것도 조금 가볍게 보셔야 되는데, 자, 볼드체로 된 거, 다수설 판례에 따라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요런 게 이제 하나 있고, 근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들 있죠. 왜냐하면 우리 왜 다문화 사회잖아요. 지금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어떤 그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외국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로의 권리, 요거는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로의 권리를 지금 계속해서 근로의 권리를 본다라고 할 때 소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권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소극적 개념은 자유롭게 근로를 행하거나 혹은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거에 가깝죠. 적극적 개념은 뭐예요? 국가에 대하여 근로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국가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생활비 내지 생계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실업급여, 정확하게 구직급여 받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직업훈련 받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하고 하잖아요. 다 그런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의 권리의 내용. 자, 지금 계속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윗부분 아직 여기 안 들어왔어요. 자, 근로의 권리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로기회 청구권과 그 다음에 생활비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보충적 파생적 내용.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다 체크해야 됩니다. 다 체크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헌법 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고용 증진의 의무. 자,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할 때 몇 조, 몇 항, 몇 호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몇 조인지 그런 걸 실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물론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은, 법률에는 보통 맨 처음에 총칙해갖고 목적이 나오고 1조에는 목적이 나와요. 법률의 제정 목적. 그 다음에 2조에서는 개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국가의 고용 증진의 의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노력입니다. 노력. 적정 임금의 보장.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노력이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뭐한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 그래서 지금 근로권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자, 적정 임금의 보장.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최저임금제 시행. 자,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뭐에 따라? 무슨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법률.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기준을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뭐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여성 근로자의 보호 및 차별 대우의 금지. 자, 지금 좀 체크할 건데 지금 여성 근로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자에 대한 또 특별보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왜 썼을까요? 이걸 먼저. 특별하게 언급돼 있죠. 여성, 연소자, 국가유공자 등 해갖고 지금 상위군경, 전몰군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성 근로자 보호 및 차별 대우 금지. 여성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죠. 그 다음에 연소 근로자. 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특별보호 나오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규정한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근로기회 우선보장 이렇게 돼 있죠. 근로기회 우선보장. 우선보장. 뭐하고 틀린 거예요? 취업보장이에요?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회를 우선 보장해야 된다. 이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쵸? 근로기회를 우선 보장한다는 것과 취업을 보장한다. 취업을 보장한다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좀 막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로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겁니다. 됐죠? 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자, 전몰군경. 자,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나 경찰로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망을 했거나 이런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근로의 권리는 국가 내적인 사회정책적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의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 사람, 인간의 권리이죠. 그래서 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의 권리의 기능에서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한다. 근로의 기회 제공을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만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담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부담이 경감되죠.
자, 근로 3권 요거 세 개만 이제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근로 3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제적 약자잖아요. 근로자들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무기가 일단 평등해야 돼요. 무기가. 그렇죠? 무기가 평등하려면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고 권리를 쟁취해내야 되죠.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헌법상에는요, 근로자와 관련된 것만 규정돼 있어요. 사용자와 관련된 거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에서 봤을 때 이쪽이 강자고 이쪽이 약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규정해 놔버리면은 결국은 이쪽이 계속해서 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힘을 좀 몰아주고, 사용자는 그래도 너무 배제할 수 없으니까 법률에 있어서 어떤 이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직장 폐쇄 같은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 단결권 한번 볼게요.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고, 자,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 얘기는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다. 단체 행동권은, 자, 단체 교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집단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집단적 행동. 집단적 행동. 자, 노동조합을 왜 만드나요? 근로 3권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로조건의 개선. 그렇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이 향상이란 말은 지금이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그걸 유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유지, 개선. 이걸 지금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뭉치는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는 건데 뭔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아, 이거 그만큼 올려줄 수 없다. 노조 사무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걸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쟁이 발생한 걸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집단적인 행동은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스통 같은 거 갖고 와갖고 불 붙여갖고 불 태우고 불 살르고 이러면 안 돼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업을 한다든가, 일을 안 하는 거죠. 태업, 작업을 태만히 한다거나, 아니면 피켓팅을 한다거나, 피켓팅, 파업에 동참하는 걸 호소하는 거죠. 피켓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제 휴가를 내는 등 이런 준법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등의 어떤 그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단결체 가입, 단결체 존립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결권의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 교섭은 목적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그 결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단체 행동권의 보장은 이제
민사상 내지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킨다. 그래서 이걸 면책이라고도 얘기하죠. 면책.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전제가 합법일 때. 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로3건의 주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근로자 개인 있죠. 근로자 개인.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주체만 될 수 있죠. 그렇죠? 보유 및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건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에 대하여는 내가 여기에 소속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유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은 이 셋 다 보유는 물론 행사의 주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근로상권도. 우리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꼭 어떤 근로3건이라서가 아니라 당장 쉽게 지금 예를 들면 국가가 부도가 지금 나게 생겼어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막 전쟁 위기에 있어요. 막 국지 도발이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어떤 뭐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럴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유보 조항이 뭐예요? 꼭 이 근로와 관련된 근로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3건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뭘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만. 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본질적 내용은요, 해석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 내용이 딱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자, 이 부분은 문구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하나가 틀려지면은 이게 뜻이 바뀌어 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체크하시고. 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게 이제 오래된 규정이긴 한데 현업기관에서, 그러니까 작업 현업기관에서 작업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철도라든가 뭐 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국립의료원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립학교 교원 및 국공립학교 교원은 뭐만 갖는다?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만을 가진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만?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다 그대로 제가 지금 읽은 거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신당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더 알아보기에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요거 이해하셨죠? 사용자의 분쟁이 발생해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법이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공부하는 건데 어택을 먼저 해야 돼요. 이쪽에서 사용자가 먼저 어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무기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용자한테 먼저 공격권을 주게 되면은요, 노동자들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행동을 개시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직장 폐쇄예요. 로그아웃.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건 직장 폐쇄.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에서 규율하고 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 같은 걸 이제 걸어 잠그고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실제 요즘 막 그렇게까지 격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누구 명단 만들어 갖고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이제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씩 더 실무에 대한 얘기는 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큰 어떤 그 밑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간의 또 밑그림을 조금 완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